칠순 생일날 아들에게 가정부라고 불리며 집에서 쫓겨난 어머니.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한 그 어머니가 바로 그 호텔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것을. 이 충격적인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새벽 5시 서울 강남구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50층 펜트하우스. 거대한 유리창 사이로 스며드는 첫 햇살이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300평 규모의 이 호화로운 공간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70세 박영옥 여사였다. 영옥 여사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주름져 있었지만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고 정교했다.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들이 주방의 고급 조리도구들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다. 손목에 찬 낡은 플라스틱 시계가 새벽 5시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수십 년간 함께 해온 이 시계는 그녀의 변함없는 생활 패턴을 증명하는 증인 같았다. 넓은 아일랜드식 주방에서 구수한 미역국의 향이 피어올랐다. 영옥 여사는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들여다보며 자신도 모르게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자신의 칠순 생일이었다. 70년의 긴 세월을 살아오며 맞는 수많은 생일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그녀는 거실로 나가 거대한 식탁을 바라보았다. 12인용 원목 테이블 위에 하나씩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나갔다. 윤기가 흐르는 콩나물 무침, 고소한 시금치 나물, 바삭하게 볶은 멸치볶음. 모든 반찬에는 아들 상훈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추억의 맛이 담겨 있었다. 영옥 여사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사업도 잘 되고 아들도 성실했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영옥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 그리고 조금씩 구부정해지기 시작한 어깨.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지혜로워 보였다. 70년을 살아오며 겪은 모든 시련과 경험이 그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곧 아들 상훈이와 며느리 소미가 일어나서 자신이 정성스럽게 차린 생일상에 앉을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축하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아침 7시 정각 마스터 베드룸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옥 여사의 얼굴에 순간 환한 미소가 번졌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정갈하게 개어놓고 앞치마에 주름을 펴며 아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이상훈, 42세 키 180cm의 다부진 체격의 이탈리아산 명품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한 대기업 임원의 풍모를 보여주었다. 에르메스 셔츠 위에 맨 넥타이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였고 발에 신은 수제 구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산이었다. 손목에 찬 스위스 시계는 그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 같았다. 하지만 상훈이 거실로 나와 주방 쪽을 힐끗 바라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고 콧구멍이 벌름거리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 역겨운 냄새를 맡은 것처럼 코를 막는 제스처까지 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차가운 짜증이 가득했다. 영옥 여사가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었다. 그의 목소리 톤에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이나 애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영옥 여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70년 인생에서 익힌 인내심으로 밝은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신중하고 겸손했다. 아들에게 다가가는 그녀의 모습에는 간절함과 애절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다고 설명하는 영옥 여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떨림이 함께 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다. 상우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중요한 미팅 때문에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정성을 일축해버렸다. 그의 손목 시계를 보는 제스처에서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조급함이 역력했다. 영옥 여사의 얼굴에 서운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참았다. 아들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70년을 살아오며 익힌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배려심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한 숟갈이라도 떠놓고 가면 어떻겠냐는 영옥 여사의 간절한 부탁에 상훈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는 500만 원짜리 스위스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다. 바로 그때 마스터 베드룸의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최소미가 부스스한 파마 머리를 하고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수십만 원짜리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가득했다. 소미는 영옥 여사가 정성스럽게 차린 생일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에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냈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고 콧구멍이 실룩거리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마치 더러운 무언가를 본 것처럼 인상을 찌푸렸다. 새벽부터 요란하게 차린다며 집안에 냄새가 밴다고 불평하는 소미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냉장고에서 비싼 수입 생수를 꺼내 마시며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영옥 여사가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며 저녁에 함께 외식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70세 노인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 생일에 대한 소소한 소망이었다. 하지만 소미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생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바로 핑계를 댔다. 귀한 손님이 온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생일보다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아우라 호텔 리모델링 공사건의 실세라는
최상무에 대해 설명하는 소미의 목소리는 갑자기 한 톤 높아졌다. 그녀의 눈에는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상훈이 올린 공사 견적서에 도장을 찍어줄 사람이라며 그 사람만 자신들 편으로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했다. 영옥 여사가 무슨 손님인지 궁금해하자 소미는 마지막에 치명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어머니는 말해도 모를 것이라는 무시와 경멸이 담긴 말이었다. 그 순간 영옥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상훈도 옆에서 거들며 어머니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오늘 저녁에는 조용히 방에만 있으라는 것이었다. 마치 방해가 되는 존재를 치우는 것처럼 차가운 어조였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었다. 영옥 여사가 그래도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라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려 했지만 아들 부부는 이미 각자 할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영옥 여사의 칠순 생일은 그저 불편한 방해물에 불과했다. 상우는 서둘러 넥타이를 매고 명품 구두를 신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소미는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영옥 여사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상훈이 집을 나섰다. 고급 승용차 엔진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서 울려 퍼졌다. 이어서 소미도 화장을 마치고 급하게 집을 나섰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쨍쨍 울리며 멀어져 갔다. 텅 빈 펜트하우스 안에는 영옥 여사 혼자만 남겨졌다. 300평의 넓은 공간이 갑자기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고요한 침묵이 모든 것을 감쌌고 영옥 여사의 작은 한숨 소리만이 공허하게 메아리 쳤다. 그녀는 혼자 남은 식탁 앞에 앉았다. 정성스럽게 차린 생일상이 그녀를 외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앉지 않은 의자들이 을씨년스럽게 늘어서 있었고 아직 김이 나는 음식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옥 여사는 냉장고에서 작은 생일 케이크 하나를 꺼냈다. 어젯밤 아들과 며느리 몰래 사둔 것이었다. 혼자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초라한 준비였다. 케이크 위에 촛불 하나를 꽂고 오래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영옥 여사의 주름진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70년의 세월이 새겨진 그 얼굴에는 슬픔과 외로움이 깊게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다고,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촛불을 끄는 순간 영옥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외롭고 서러운 생일을 맞은 것은 처음이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저녁 6시가 되었다. 소미는 오전부터 저녁 손님 맞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정성을 들이고 있었다. 최고급 한우와 랍스터, 그리고 수십만 원짜리 와인까지 준비했다. 모든 것이 최상급이었다.
소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다. 화장대 앞에서 평소보다 2배는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로 갈아입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다. 오늘 저녁이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토스트와 커피로 해결했다. 영옥 여사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한식 상차림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2 사람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묵묵히 식사를 마쳤다. 대화다운 대화도 없었다. 상훈이 회사에서 돌아온 것은 오후 5시였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그는 곧바로 샤워를 하고 최고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는 모습에서 오늘 저녁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정확히 6시 30분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소미가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기적인 미소가 가득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톤 높아졌다. 최상무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정갈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무덤덤했고 눈빛은 예리했다. 오랫동안 호텔 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그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형식적이었다. 상훈과 소미는 최상무를 거실로 안내했다. 미리 준비한 고급 안주와 와인이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영옥 여사가 자신의 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왔다. 그녀는 하루 종일 호텔 청소 일을 하고 온 상태였다. 낡은 유니폼을 벗지 못한 채 앞치마만 벗으며 거실로 향했다. 손님이 오셨으면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70평생 예의를 중시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당연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상훈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상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터질 듯이 붉어졌고 온몸에서 분노가 뿜어져 나왔다. 최상무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억제하려 했지만 억누를 수 없는 화가 목소리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옷에서 락스 냄새가 진동한다며 호텔 유니폼을 벗으라고 하는 상훈의 말은 영옥 여사의 심장을 관통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다. 최상무가 어머니가 아우라 호텔 청소부라는 것을 알면 자신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었다. 벼락 같은 아들의 말에 영옥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칠순 생일에 이런 모욕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70년 인생에서 받은 상처 중 가장 깊고 아픈 상처였다. 영옥 여사가 그냥 인사만 하려 했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상훈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며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나온 최상무와 영옥 여사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2 사람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최상무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고 거실의 팽팽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집안에 누가 더 있냐는 그의 질문에 상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의 집이를 봐주는 가정부라고 소개하는 상훈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가정부라는 세 글자가 영옥 여사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자신을 낳아 기른 아들이 자신을 가정부라고 부르다니. 영옥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아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거실에서는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상훈과 소미는 최상무와 함께 앉아 고급 와인을 마시며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집이 좋다는 최상무의 칭찬에 상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상훈이 테이블 밑으로 두툼한 봉투를 슬쩍 건네는 모습은 숙련된 듯 자연스러웠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작은 성이라며 너그럽게 받아달라는 상훈의 말에 최상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와인잔이 비어갈 때마다 소미가 정성스럽게 따라주었고 고급 안주들도 계속 나왔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치 어머니를 내쫓은 일 따위는 없었던 것처럼. 반면 영옥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가정부라고 불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최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약건은 걱정하지 말라는 그의 말에 상훈과 소미는 환호했다. 현관까지 정중히 배웅한 후 두 사람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졌다. 상훈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하필 그때 어머니가 나와서 일을 망칠 뻔했다며 불평했다. 소미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시어머니 때문에 계약이 물 건너갈 뻔했다며 남편을 질책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서로를 탓하는 말들이 오갔다. 영옥 여사는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아들 부부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갈 수가 없었다. 그때 상훈이 벌떡 일어나더니 영옥 여사의 방문을 벌컥 열었다. 나오라는 명령에 영옥 여사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다. 상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이제 진짜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늘 일로 계약이 망가질 뻔했다며 어머니가 계속 있으면 방해만 된다고 했다. 소미도 옆에서 거들며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했다. 계속 모시기에는 어머니도 힘들고 자신들도 힘들다는 핑계였다. 영옥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정말로 자신이 나가길 바라는 것인지 물었다. 상훈은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 보이며 대답했다. 이제 어머니 인생을 자유롭게 살라는 것이었다. 그 순간 영옥 여사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차갑게 내쳐버리다니. 70년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순간이었다. 영옥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사준 이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손가락 사이로 추억에 물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작은 손가방 하나에 들어간 것이 70년 인생의 전부였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와 비싼 가구들, 명품들로 가득한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몇 벌의 낡은 옷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 것들이었지만 밤 10시 영옥 여사는 작은 손가방 하나를 든 채 아파트 복도로 밀려났다. 등 뒤로 쾅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고 이내 문틈으로 두 사람의 시원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마치 골칫거리가 사라져서 기뻐하는 것 같은 웃음소리였다. 차가운 복도에 혼자 서 있는 영옥 여사. 5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차갑기만 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하늘나라에 계신 남편을 생각하며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동시에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남편이 아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예감이 정확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70평생 이렇게 서럽고 아픈 생일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절망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서리기 시작했다. 해묵은 분노와 차가운 결심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영옥 여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경비원이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영옥 여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밤거리로 나선 영옥 여사는 천천히 걸었다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지금 당장은 어디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오래된 기종이었지만 아직 작동했다. 몇 개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전화를 걸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상대방은 즉시 전화를 받았다. 짧은 통화였다. 영옥 여사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지시를 내렸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70년 인생에서 쌓인 모든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영옥 여사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하늘 어딘가에 있을 남편을 생각했다. 당신이 옳았다고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속으로 말했다. 그날 밤 영옥 여사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부터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다. 복수는 달콤하다고 했지만 정작 그 대상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아들이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교훈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상훈과 소미는 평소보다 기분 좋게 일어났다.
어머니라는 골칫거리가 사라진 것이 시원했다. 거실은 한결 넓어 보였고 공기도 맑은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어제 최상무와의 만남이 성공적이었다며 서로를 축하했다. 상우는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오늘은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제 건넨 봉투와 최상무가 보여준 호의적인 반응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승진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소미는 화장대 앞에서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다. 곧 더 비싼 보석들로 가득한 보석함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어제 어머니를 내쫓은 일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운명을 바꿀 계획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영옥 여사의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일련의 과정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영옥 여사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다. 그 명함에는 아우라 호텔 그룹 회장 박영옥이라고 적혀 있었다. 30년 넘게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온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상훈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일찍 걸려온 전화였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회사 전무의 번호였다. 상훈은 혹시 어제 최상무와의 만남에 대한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전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당장 회사로 나와서 사무실로 오라는 명령이었다. 그 목소리 톤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상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회사에 도착한 상훈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전무 사무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전무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평소 온화했던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중에는 어제 최상무에게 제출했던 견적서도 보였다. 상훈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전무는 상훈을 의자에 앉히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아우라 호텔 측에서 긴급히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다. 어젯밤 최상무가 호텔 회장에게 상훈과의 만남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보고 내용은 상훈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최상무는 상훈이 자신에게 금품을 건네며 부정한 거래를 제안했다고 즉시 상부에 신고한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젯밤 만남의 전 과정이 몰래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상훈이 건넨 봉투 안의 현금도 모두 증거물로 제출되었다는 것이었다. 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쏟아져 나왔고
입술이 바짝 말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미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물 한 잔도 제대로 들 수 없었다. 전무는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다.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준 상훈을 더 이상 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시 사표를 제출하라는 통보였다. 30년 가까이 다녔던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아우라 호텔 측에서 상훈의 뇌물 공여 시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해왔다는 것이었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상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현실 감각을 잃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한편 집에 혼자 남아있던 소미에게도 연락이 왔다. 남편이 회사에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 즉시 해고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지만 소미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단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미는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다. 상훈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다는 통보가 온 것이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왔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여력도 없었다. 상훈과 소미는 집에서 마주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려한 미래를 꿈꿨던 두 사람에게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다. 상훈은 직장을 잃었고 법적 문제까지 생겼다. 소미는 평생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남편의 성공담이 모두 허상이 되어버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이 갑자기 감옥처럼 답답하게 느껴졌다. 창밖의 화려한 서울 시내 풍경도 이제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일처럼 보였다. 상훈은 어제까지만 해도 차고 있던 명품 시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 그 어떤 명품도 자신의 추락한 현실을 바꿔줄 수 없었다. 오히려 과거의 화려함이 현재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소미는 어제 입었던 비싼 드레스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최상무를 위해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했다. 자신들이 얼마나 허영에 빠져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두 사람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고 음식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꺼웠다. 냉장고 안에는 어제 최상무를 위해 준비했던 고급 식재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쓸모없게 되었다. 오후가 되어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각종 카드 회사에서 연체 통보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상훈의 실직 소식이 금융권에 빠르게 퍼지면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평소 여유롭게 사용하던 신용카드들이 하나둘 정지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다. 관리비 납부가 연체되고 있다는 통보였다. 상훈이 실직하면서 자동이체되던 각종 비용들의 결제가 막히기 시작한 것이었다. 화려했던 생활의 이면에 얼마나 많은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올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가운 손님이 올 리는 없었다. 소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성이 서 있었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자신들을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했다. 명함을 건네며 상훈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조사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소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 문틀을 붙잡고 있어야 했다. 수사관들은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태도로 상훈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임의 조사라고 했지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상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성공한 직장인이었던 자신이 이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상훈은 수사관들과 함께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평생 법적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소미는 혼자 남은 집에서 절망에 빠졌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의 절정에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나락으로 떨어진 현실이 악몽 같았다. 그때 소미의 머릿속에 어제 내쫓은 시어머니 생각이 떠올랐다. 영옥 여사가 호텔 청소부라는 것 때문에 창피해서 가정부라고 소개했던 일이 생각났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오히려 그동안 자신들을 묵묵히 뒷바라지해 주던 시어머니의 소중함이 새삼 느껴졌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식사, 조용히 해주던 빨래와 청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보여주던 배려들이 떠올랐다. 며칠 후 상훈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초췌해져 있었다. 수염도 깎지 않아 지저분해 보였고 평소 단정했던 옷차림도 엉망이었다. 변호사의 말로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다. 집 안 분위기도 을씨년스러웠다. 각종 공과금이 연체되면서 전기와 가스가 끊겼다. 수도료도 밀려서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상훈이 실직하면서 각종 카드 결제도 연체되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생활은 하루아침에 추억이 되어버렸다. 소미는 거의 비어있는 냉장고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평소 비싼 식재료로만 요리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라면 하나도 사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그제서야 영옥 여사가 매일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식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상훈도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명품으로 가득했던 옷장을 바라보니 허탈함이 밀려왔다. 이제 그 어떤 명품도 자신의 추락한 현실을 가려줄 수 없었다. 오히려 과거의 화려함이 현재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집마저
이를 위기에 처했다.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면서 은행에서 경매 통지서를 보내온 것이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 이렇게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될 줄은 몰랐다. 절망에 빠진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상우는 소미가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고, 소미는 상훈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반박했다. 서로를 사랑했던 부부가 이제는 서로를 탓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에서 정중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누가 올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문을 열어보았다. 문 앞에는 정갈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을 김비서라고 소개하며 아우라 호텔 회장에 심부름으로 왔다고 말했다. 김비서는 점잖은 목소리로 호텔 회장이 두 분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상훈과 소미는 당황했다. 자신들을 고발한 호텔 회장이 왜 만나자고 하는 것일까? 혹시 더 큰 처벌을 위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김비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동행을 요청했다. 상훈과 소미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김비서가 준비한 고급 승용차가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량은 서울 중심가의 아우라 호텔로 향했다. 50층짜리 초고층 건물로 이루어진 이 호텔은 국내 최고급 호텔 중 하나였다. 상훈과 소미는 그동안 이런 곳에 올 기회가 없었기에 건물의 웅장함에 압도되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호텔 로비의 화려함이 그들의 초라한 현재 상황과 대비되어 더욱 위축감을 느끼게 했다. 김비서는 조용히 그들을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인 50층으로 올라갔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두 사람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과연 호텔 회장이 자신들을 왜 부른 것일까? 더 큰 벌을 주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호화로운 회장실 로비가 나타났다. 대리석 바닥과 고급 가구들, 그리고 값비싼 미술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이런 공간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고 숨소리마저 작게 내려고 애썼다. 김비서가 회장실 문을 열고 두 사람을 안내했다. 넓은 회장실 안에는 거대한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창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회장 자리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다. 상훈과 소미는 회장실 한가운데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발밑에 페르시아 카펫은 발을 푹신하게 감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벽에 걸린 각종 수상패와 인증서들이 이 호텔 그룹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었다. 잠시 후 회장실 안쪽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사람이 나타났다. 상훈과 소미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영옥 여사였다. 하지만 어제까지 보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영옥 여사는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머리도 전문적으로 손질되어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위험 있는
경영인의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랐다. 어제까지 보던 슬프고 지친 눈빛이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경영자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도 달랐다. 평소 조심스럽고 움츠린 모습이 아니라 확신에 찬 당당한 걸음이었다.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것 같았다. 상훈과 소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들이 가정부라고 부르며 내쫓았던 그 어머니가 아우라 호텔의 회장실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기도 힘들었다. 영옥 여사는 천천히 회장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권위가 느껴졌다. 평소 구부정했던 어깨는 이제 꼿꼿했고 작아 보였던 체구도 의자에 앉으니 당당해 보였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상훈의 인사기록과 최상무와의 만남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도 있었다. 심지어 어젯밤 녹음된 대화, 내용의 전사본까지 있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영옥 여사는 찬찬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차가운 냉정함과 경영자의 카리스마만이 느껴졌다. 회장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상훈과 소미는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영옥 여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시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들. 하지만 상훈과 소미에게는 그 어떤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앞에 앉아 있는 영옥 여사의 변화된 모습만이 현실로 느껴졌다. 영옥 여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 서류들에는 상훈의 지난 몇 년간의 근무 기록과 성과, 그리고 어제 최상무와의 만남에서 오간 모든 대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상훈과 소미가 평소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도 있다는 것이었다. 언제 찍혔는지도 모르는 사진들에는 두 사람이 영옥 여사를 무시하고 냉대하는 장면들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영옥 여사의 손가락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회장실 안에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작은 소리조차 상훈과 소미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마침내 영옥 여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어제까지 들었던 그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확신에 찬 경영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하면서도 위엄이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영옥 여사는 자신이 30년 전부터 아우라 호텔 그룹이 회장이었다고 밝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왔다고 설명했다. 호텔 청소부로 일한 것은 아들 부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연기였다고 털어놓았다. 상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어머니가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어머니를 가정부라고 부르며 창피해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평소 시어머니를 하찮게 여기며 반말을 일삼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특히 어제 생일날 차린 음식에 대해 냄새 난다고 불평했던 일이 생각나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영옥 여사는 계속해서 진실을 밝혔다. 최상무는 자신의 오랜 부하 직원이었고 어젯밤 상훈과의 만남도 모두 자신이 지시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상훈이 건넨 봉투와 부정한 거래, 제안도 모두 녹음되어 있었고 이는 아들의 인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함정이었다고 밝혔다. 상훈은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직장에서 해고된 것도 검찰 조사를 받는 것도 모두 어머니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영옥 여사는 책상 서랍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두 사람 앞에 놓았다. 그 사진들은 상훈과 소미가 평소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들이었다. 냉대하는 표정, 무시하는 눈빛, 심지어 언성을 높이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사진들을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다. 자신들이 얼마나 못된 행동을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영옥 여사의 칠순 생일날 그녀를 가정부라고 소개하며 방으로 쫓아낸 장면의 사진을 보니 숨이 막혔다. 영옥 여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자식의 사랑은 조건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직업을 부끄러워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하인처럼 부렸다. 심지어 칠순 생일날에도 불편한 존재 취급하며 집에서 내쫓았다. 영옥 여사의 마음은 그날 밤 완전히 부서졌다고 고백했다. 상훈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차마 용서를 구하는 말은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온몸이 떨렸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소미도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 조용히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던 모습들이 떠올랐다. 영옥 여사는 두 사람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무리 실망스럽고 분노스러워도 결국은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며느리이기도 했다. 회장실 안에는 오랫동안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영옥 여사도 의자에 깊이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복수는 달콤하다고 했지만 막상 해보니 공허함만 남았다. 가족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승리감보다는 상실감이 더 컸다. 해가 저물어가는 회장실 안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감정에 빠져 있었다. 30년간 쌓인 모든 오해와 상처들이 이 순간에 터져 나오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지금,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옥 여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어제까지 들었던 그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확신에 찬 경영자의 목소리였다. 상훈과 소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영옥 여사는 자신이 30년 전부터 아우라 호텔 그룹이 회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끌어왔다는 것이었다. 호텔 청소부로 일한 것은 아들 부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연기였다고 밝혔다. 상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어머니가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어머니를 가정부라고 부르며 창피해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평소 시어머니를 하찮게 여기며 반말을 일삼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특히 어제 생일날 차린 음식에 대해 냄새 난다고 불평했던 일이 생각나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영옥 여사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최상무는 자신의 오랜 부하 직원이었고 어젯밤 상훈과의 만남도 모두 자신이 지시한 일이었다는 것이었다. 상훈이 건넨 봉투와 부정한 거래 제안도 모두 녹음되어 있었고 이는 아들의 인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함정이었다. 상훈은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직장에서 해고된 것도 검찰 조사를 받는 것도 모두 어머니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영옥 여사는 책상 서랍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두 사람 앞에 놓았다. 그 사진들은 상훈과 소미가 평소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들이었다. 냉대하는 표정, 무시하는 눈빛, 심지어 욕설을 하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사진들을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다. 자신들이 얼마나 못된 행동을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영옥 여사의 칠순 생일날 그녀를 가정부라고 소개하며 방으로 쫓아낸 장면의 사진을 보니 숨이 막혔다. 영옥 여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자식의 사랑은 조건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결과는 참혹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직업을 부끄러워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하인처럼 부렸다. 심지어 칠순 생일날에도 불편한 존재 취급하며 집에서 내쫓았다. 영옥 여사의 마음은 그날 밤 완전히 부서졌다. 상훈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차마 용서를 구하는 말은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미도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 조용히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던 모습들이 떠올랐다. 영옥 여사는 두 사람의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무리 실망스럽고 분노스러워도 결국은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며느리이기도 했다. 회장실 안에는 오랫동안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영옥 여사도 의자에 깊이 몸을 맡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복수는 달콤하다고 했지만 막상 해보니 공허함만 남았다. 가족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승리감보다는 상실감이 더 컸다. 하지만 영옥 여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두 사람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상훈의 법적 처벌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두 사람이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도 회수하겠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 그 펜트하우스는 상훈이 대출을 받아 산 것이 아니라 영옥 여사가 아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다. 상훈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실제 소유주는 영옥 여사였다. 이제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훈과 소미는 절망에 빠졌다.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갈 곳이 없었다. 그동안 누렸던 화려한 생활은 모두 어머니의 돈으로 가능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영옥 여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아무리 실망스럽고 분노스러워도 결국 자식은 자식이었다. 핏줄의 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영옥 여사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마지막 제안을 했다. 상훈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할 의지가 있다면 한 가지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조건은 간단했지만 가혹했다. 상훈과 소미가 1년 동안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진정한 노동의 가치와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자신들이 무시했던 일을 직접 해보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었다. 더불어 그 1년 동안 받을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그동안 누렸던 사치스러운 생활은 포기해야 했다.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했다. 영옥 여사는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상훈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서 마지막 자비를 읽을 수 있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거절한다면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소미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비록 힘들겠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다. 상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제라도 진정한 아들이 되고 싶다고 지난날의 잘못을 모두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소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영옥 여사는 두 사람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처음으로 표정이 누그러졌다. 여전히 실망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1년 후 아우라 호텔 로비에 한편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상훈과 소미였다. 1년 전에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명품 옷 대신 단순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진정한 겸손함이 묻어났다. 상훈은 바닥을 닦으며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예전 같았으면 창피해서 고개도 들지 못했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노동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모든 일에는 나름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소미는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며 작은 만족감을 느꼈다. 더러운 일이라고 여겼던 청소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일로 느껴졌다. 손님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 두 사람은 이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공간이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에는 간단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영옥 여사와의 관계였다.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안부를 여쭤봤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진정한 가족의 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영옥 여사도 변화한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영옥 여사의 집에서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상훈이 직접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영옥 여사는 아들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감격했다. 상훈은 어머니께 지난 1년 동안의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가족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소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의 반성을 털어놓았다. 영옥 여사는 두 사람의 변화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비록 돌아가는 길이 멀고 험했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기뻤다.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들이 모두 치유되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상훈과 소미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다. 영옥 여사는 두 사람을 붙잡고 중요한 발표를 했다. 1년간의 시험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다시 가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상훈에게는 호텔 그룹의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서 실력으로 승부하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특혜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성장해야 했다. 소미에게도 호텔 내의 다양한 부서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 두 사람 모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진정한 실력과 인품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몇 년 후 상훈은 호텔 그룹의 중간 관리자가 되어 있었다. 예전처럼 뇌물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닌 순수한 실력과
성실함으로 얻은 성과였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품을 인정받는 관리자로 평가받고 있었다. 소미는 호텔의 고객 서비스 팀장이 되어 있었다. 과거 자신이 무시했던 서비스업의 소중함을 깨달은 후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전문가가 되었다. 고객들로부터 받는 감사 인사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가족 관계였다. 세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매주 함께 모여 식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가족이 되었다. 영옥 여사도 이제 진짜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영옥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했다. 새로운 집의 열쇠였다. 펜트하우스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이제 정말로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가자는 의미였다. 상훈과 소미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집의 크기나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라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새 집에서 첫 가족 식사를 했다. 상훈이 직접 요리한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 행복했다. 영옥 여사는 아들이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과거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소미는 시어머니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신 것,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영옥 여사는 이제 소미를 진정한 딸처럼 아꼈다. 상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비록 돌아오는 길이 멀고 힘들었지만 덕분에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있었다고. 앞으로는 절대로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영옥 여사는 두 사람의 손을 포개파며 말했다.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제야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봄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찾아온 것이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모두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어떤 상처라도 진심 어린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영옥 여사는 이제 진정한 평안을 얻었다. 죽는 날까지 함께할 진짜 가족을 되찾은 것이었다. 상훈과 소미도 삶이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시험을 통해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픈 과정이 있어야 더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